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좀 재미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예. 그러니까 재미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떤 일본판 트루먼 쇼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전 좀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90년대 후반이었나요? 그럴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봤어요. TV에서. 일본 계실 때 예. 이게 하루 이틀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예. 무려 15개월 동안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코미디언의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는 하는데 아예 그냥 알몸으로 예, 알몸으로. 방 안에 가둬놓고 항상 이제 영상에는 그 이제 주요 부위만 뭐랄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까지 다 머리는 나오고. 완전 원신 수준이죠. 막 수염 잘하고 수염 잘하고 막. 1년 3개월 동안. 예.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 자학 개그지, 자학 개그. 물론 이게 이제 90년대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정도 지금 해도 할 거예요. 하고도 남을 사람 하나 나라예요. 빨개 벗겨놓고 예. 15개월 동안 이렇게 막 관찰하는 걸. 예, 그런 거 하고도 남을 나라예요. 진짜 한국 TV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인권 개념은 한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난리 방송국 폭파되죠. 난리 나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들. 막 자학 개그를 더 막 네. 재밌어하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 자학 개그들 엄청 많잖아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그 1급 연예인이 그게 참가했는데 네. 저기 진짜 혐오감 나는 어떤 사람을 엉덩이 까가지고 네. 여기서 뭐 질문했는데 뭐 대답을 못하면 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실제 엉덩이가 다가온다고. 네, 그런 경우들 막. 그게 이제 30년 전 TV입니까?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부터 변화가 없어요. 일본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거 보고 일본 사람들은 막 박장대소 하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일본에서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 TV 볼 게 없다고, 볼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나도 그때 유학할 때는 그나마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다양하게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막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오, 정말 자극적인 상황.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뭐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심해요.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상상 초월해. 그 사람 그 인권 같은 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얼마나 경악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몰래카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막 재밌어하고. 재밌어하고 웃고 그러면 뭐 끝. 그 진짜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바닥을 갑자기 열어버려 사람 뚝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뭐 그 집을 빨리 탈출하라 해서 진짜 집을 폭파시켜 버리던데요. 그런 거 근데 보면은. 그거를 그냥 다 좋아하는. 예. 네,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고 일부 이제 그렇죠, 비판적인 그렇죠. 시각도 있습니다만. 예. 바로 그거예요.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 TV 너무 저질이라서 안 본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볼 게 없다고. 근데 내가 2019년도에 일본 가서 네. 한 9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일본 TV 진짜 볼 게 없더라고. 2019년에도 비슷하던가요? 너무 유치하고 막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 방금 내가 옛날에 유학할 때는 그때는 한국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 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 갔으니까 일본은 과거나 지금은 크게 바뀐 거 없는데 한국이 너무 인권 올라서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세련되고 막 영상미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한국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대로인 거야. 옛날이나 그대로. 지금이나. 90년대나. 모든 게 그래요. 크게 발전한 게 없는 거야. 의식도 그렇고. TV 속의 풍경이 90년대나 2020년대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보고 있으면 와 신기하다. 되게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왜냐 글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설명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한마디로 한국의 깔끔한 영상미 같은 거 보다가 그거 보면 너무 그래요. 여전히. 그 일본의 전자 제품들 같은 거 보면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TV 화면이 막 뭔가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심플한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인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네네. 좀 조잡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게 또 문화적으로도 또 그러네요. 예, 광고 같은 것도 진짜 한국 광고하고 일본 광고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아, 세련미 특히. 세련미. 한국은 여백이 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세련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뭔가 꽉 채는 거예요. 콤팩트하게. 그러니까 모든 일본에 보면 자잘하게 뭔가 콤팩트하게 이런 거 하는 거는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모든 화면에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 다. 그리고 지하철에 다녀보요. 설명기 드득드득 붙여가지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 찍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색깔로 쫙 해놨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은 그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직관적이죠. 지하철 뭐 헤매고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네. 외국인도 그래요. 근데 일본 가보세요. 막 설명 화살표 막 정말 설명으로 막 드득드득 진짜 눈 돌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TV에도 똑같아요. 그게 화면들이 대부분 자막 천국이고 예. 뭔가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고 그런 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는데 한국에 워낙 최근에 한국에 워낙 좋은 영상미라든가 아주 정말 한국의 TV는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에 또 다시 계시다가 가니까 느껴졌지만 일본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모르죠. 그렇게 글이 많아야 또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네요. 그게 익숙한 거죠. 막 설명 글들이 많이 없으면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매뉴얼의 나라니까. 신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명확히 있어요. 한국하고. 또 그 일본에 그 우생보호법이라는 게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성열성 할 때 그런 거죠. 와, 내가 그걸 보고서 최근에 이제 그게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게 소위 말 피해자들에게 성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정부가 배상하도록. 그게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이거예요. 약간의 이제 지적 장애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장애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후세를 못 남기게 불임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게 만들고 강제로. 강제로. 그것도 속이면서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것도 정확히 전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적 근거에서 널 이거 수술한다 이게 아니라 거의 다른 어떤 일을 하러 이렇게 가면은 마취를 놓고 몰래. 아니 이게 1948년부터 96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우생보호법이. 근데 사실 일본은 뭐 70년대 80년대도 선진국이었고 90년대 후반까지 이게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더라고요. 나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자식을 낳으면 안 돼 이러면서 수술을 시켜버리고. 그 수술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을 수술을 시켜야 될 건가 뭐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내려서 공적 판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회의 열 계획이 다음 달에 있으면 이번 달에 가서 수술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죠. 한마디로 법이 있음에도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인데 그 법 자체도 안 지키고 완전히 편법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래 들어서 위헌 판결이 났고 물론 이게 96년까지만 있었던 법이 그 위에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한창 흘러서 위헌 소송을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서 다시 과거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정부에게 배상을 하도록. 과거께라기보다는 그때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서 몇십 년 소송 질질 끌다가 이제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면 그 소송 결과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럼요. 최근에 건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라기보다는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쉽게 그렇게 결론은 안 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정부가 온갖 그 핑계 다 대고 빠져나갈 국리를 도모하다가 그 유엔 같은 데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인권 문제. 최근에 그 부부 별성 결혼하게 되면 성씨를 남편 성씨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 동일한 성씨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법률을 정해버려요. 일본에서는. 이게 전 세계 일본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렇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 강제가 아니죠.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선택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오고 뭐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시바 시게루 지금 시대 총리는 이 부부 별성을 허용하자는 그런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관철을 못할 것 같은. 평소에 주장해왔던 걸 다 그냥 캔슬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지지도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뭔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이것도 이제 별성 부부간에도 이제 다른 성을 쓸 수 있게끔 네.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도 그동안 그 정책도 주장을 후퇴할 수 해왔던 있다. 사람, 그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게 웬간한 게 다 후퇴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랑 너무 다르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다. 주변에 워낙 그 사실은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간사장도 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베테랑인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의 그 개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다 이게 서로 커넥션 이런 것들 전부 조정하고 타협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간사장이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정당을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정당에 사무총장이 있었죠.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뭐 원내대표? 그 정도. 원내대표. 물론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거의 뭐 타협의 산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말했던 거를 못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이시바 시게루의 좀 합리적인 선택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 또 이러면 또 이제 실망해서 또 지지율 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라는 게 참 딜레마가 현실 정치. 뭐냐면은 자민당은 상당히 우익적인 어떤 거기에다가 그거는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네. 시스템적으로 말하면은 거의 부패와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마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정당이다. 네네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민당으로서는 저게 지금 일본에 저렇게 어려운 이유는 저 자민당 장기 집권 때문에 저런 거다. 그 일본 내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예.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지지도가 낮은 거예요. 총리 자신에 대한 지지도도 낮고 10몇 %.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는 야당으로 정권 넘어간다 이번에.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네. 야당이 워낙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뭐 여론조사에 보면 야당이 정권 잡기를 바란다가 50몇 프로 넘어가고 자민당 정권 유지 40몇 프로 여론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이시바 시게루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로운 한 마리 늑대 같은 사람이었다 표현하면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고이즈미 총리가 되면서 자민당을 북과수 막 그랬다고. 고이즈미 총리 이게 헤어 컬 예쁘게 하셨던 분. 고이즈미가 그 당시에 야스군 진자를 계속 참배했어요. 그랬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그래도 크게 고이즈미를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네. 역사 반성을 했어요. 네. 언어로서는. 예. 계속 사죄도 하고. 근데 아베는 사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한 게 없다. 아베는 뭐. 그러면서 야스군 진자까지 가니까 완전히 이거는 확신범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베는 완전히 뭐 천인이 공로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이시바 시게루도 그 어디입니까?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무를 복납했다 하더라고요. 가서 참배는 안 했지만 공무를 복납한 것 같다가도 또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일본 내에서도 또 말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일본 사회에서 총리가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핵심 역할을 하려다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과감하게 끊는 거는 정당이 바뀌어야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야 쉽게 끊을 수 있는데 같은 정당 내에서 지금까지 다수파가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한 마리 외로운 늑대가 총리가 됐다 해서 그걸 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뭔가 큰 권력이 주어졌으니 해낼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고 현실 정치는 그게 어렵다는. 한국같이 대통령 선거제면은 5년이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요. 예. 아무리 못해도 탄핵 자기 당하기 전까지는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관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 자민당은 내각제잖아요. 내각은 지지도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냥 끌어내려 버려요. 그거는 뭐 한 달 후에도 끌어낼 수도 있고 1년 후에 끌어낼 수도 있고 2년 3년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죠. 지지 안 해버리면 내려와야죠. 그게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만약에 총리가 나오면은 자민당 내에서 파벌들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인기가 없어서 끌어내린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선거를 해야 살아남을 선거의 그 얼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의 당 대표면 총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도 임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당 총재가 3년의 임기가 있어요. 그거는 임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면은 이 사람이 임기가 3년 동안은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총재로 뽑히면은 또 총리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 사람 이쪽 당이 제1당이 됐을 경우에 연임이 과반수가 가능한. 넘었을 경우에 네.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당 총재가 계속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안 됐더라도 당 내에서 봤을 때, 야, 우리 다음번 총선에서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 그러면 이 당수한테도 내려오라고. 이 총리 얼굴로 계속 가서는 이 사람 인기가 없으면은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다 떨어질 것 같거든. 그 인기가 좋은 사람을 총리로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선거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래야지 바람을 일으켜야 의원들도 자리가 의원들도 많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당 내에서 안 돼, 내려와 그러면 이제 총리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바뀐 게 그때 자민당에서 한 4,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도 이름이 이시바 시게루. 네. 네. 발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네. 이시바 그냥. 예. 근데 이분도 그러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한쪽에서는요 지금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 벌써 3년 했던가요? 3년 했죠. 오. 그 자기 임기 다 채웠죠. 그 임기 다 끝나고 새로 또 총재 그러니까 자민당의 총재에 다시 입법하려다가 네네네. 자기 인기가 워낙 떨어지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 후반부에 인기가 떨어져서 네,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재임을 못한 거고. 인기를 높여가지고 다시 또 출마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네. 진짜 이시바 시게루 총재 그러니까 이제는 총리가 된 또 총선 이후에 네. 일본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들어볼 되게 필요가 있어요.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일본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끝판까지 왔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라피다스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반도체 기업. 네. 이거 실패하면 일본은 나라로 떨어진다. 삼류 국가로 떨어진다. 이런 위기의식 팽배해요. 위기.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왜냐? 앞으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라고 나를 봐요. 요즘 네. 쌀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는 앞으로 첨단 산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인데 지금 주변 국가들보다 한국도 있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있죠. 대만의 TSMC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유럽도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공장 엄청 짓고 있고 미국도 엄청 짓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국가 돈 투자하면서 반도체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만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투자해서 뭔가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은 일본은 반도체 공급해주는 국가와 반도체를 공급받는 국가 이렇게 앞으로 세계는 나눠질 텐데 반도체 공급받는 국가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일본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약속한 시간에 6개월 남았다는 거. 시험 생산까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렇고 지금 일본의 자민당도 내가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이제 끝판까지 온 거예요. 왜냐? 정치 헌금 이런 것들 때문에 파벌도 해체되고 완전히 한마디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그렇죠. 이것도 강제로 이제 외부에서 정화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저게 통용이 될까 안 될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엄청나게 분수령이네요. 중요한 분수령인 거죠. 일본의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이번에 총선거에서 과반수 차지를 해가지고 네.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시바의 색깔을 조금씩 자기가 이제 가미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조금씩 얻어가게 되면은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 색깔을 이제 펼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니까 야당이 너무 질이 면려돼가지고 대항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노다 과거에 민주당 정권 때에 총리했던 그분이 지금 이번에 대표가 됐는데 예, 야당 총재. 야당 총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선거 돌풍을 만약에 일으키면은 야당이 뭔가 이렇게 또 같이 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 조기 총선하는 걸로. 야당 정신 차리기 전에. 야당 정신 차리기 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기도 한데 보면 볼수록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요 이후에 또 달라지는 모습도 우리 이명천 박사님 통해서 많이 또 이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